유튜브에서 이렇게 오프닝 시작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채널 피보터 주임찬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오프닝 시작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시작되고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시청 지속 시간 그래프가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내용은 관심이 없는 내용입니다. 건너뛰거나 이탈하거나 2배속을 누르는 순간 그래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기준으로 오프닝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화 하이라이트 미리 보기, 아니면 지난화 다시 보기, 마지막으로는 채널 로고를 넣은 인트로입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유튜브 영상의 첫 번째 이유는 오프닝이 구리기 때문입니다. 롱폼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은 0초에서 1분입니다. 이 구간을 군더더기 없이 가장 몰입감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썸님이나 침착맨님처럼 인트로 자체를 매번 재밌게 만들어서 인트로 모음집이 따로 있을 정도이거나 아니면 카니아 왓썸맨님 혹은 천상여자 김지윤님 아니면 강영웅님의 뚱뚱한 강아지 영상처럼 그 촬영장에 시청자가 없었어도 보는 순간 바로 웃기거나 공감이 되는 수준이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창작자는 촬영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장면이 재미있었던 거라 하이라이트를 뽑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맥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오프닝을 잘못 만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프닝에서 인트로를 빼야 한다는 쪽은 나도 인트로는 건너뛴다, 스포 당하기 싫어서 미리 보기는 안 본다, 이런 쪽의 의견이 많고요. 반대로 넣어야 한다는 쪽은 나는 오히려 인트로를 보고 재밌으면 본다 라는 의견과 TV 방송 문법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사람들이 뭘 아느냐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자가 가장 많이 이탈하는 구간이 0초에서 1분이고 그래서 이 구간을 제일 공들여서 만들어야 한다는 이 얘기는 전 세계 1위인 미스터비스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비스트의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채널을 분석해보면 실제로 0초에서 1분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약 1년 전에 미스터비스트의 사내 문서가 유출됐다고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회비 유출이 아니에요. 미스터비스트가 사내 제작진들에게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걸 정리한 가이드 문서입니다. 한마디로 유튜브 문법에 맞는 영상 제작 매뉴얼입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스터비스트식 영상 구성입니다. 미스터비스트는 데이터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만큼 자신의 모든 영상의 평균 길이를 통계로 냅니다. 그 당시에는 100개 영상의 총 길이를 계산했더니 평균 13분 37초였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채널 타겟에 맞는 영상 길이가 약 13분이었고 이를 크게 4가지 구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0초에서 1분입니다. 미스터비스트는 이 구간을 가장 공들여 만듭니다. 원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1분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이유는 6천만 명이 클릭한 영상에서 첫 1분 안에 2,100만 명이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이나 나레이션, 드론 같은 시각적 요소를 총동원해서 첫 1분을 최대한 강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1분에서 3분입니다. 여기서는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생존기를 찍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것이 미디어가 유튜브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합니다. TV 방송국이나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중에 첫째 날만으로 3분을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스터비스트 같은 경우는 첫 3분 안에 여러 날을 압축해서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이 사람이 일주일이나 버텼구나 라고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3분 즈음에 3분 재관여라는 걸 넣습니다. 3분 재관여란 미스터비스트만 할 수 있는 스펙터클한 장면, 즉 다른 유튜버들은 절대 못하는 장면을 여기에 배치해서 시청자를 다시 붙잡고 그 다음에 첫째 날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구간은 3분에서 6분입니다. 이 구간에는 가장 흥미롭고 자극적이면서 심플한 콘텐츠를 넣습니다.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거나 시각적으로 스케일이 극대화되어 있거나 CG나 이런 부분을 넣는데요. 여기까지 시청자를 보게 만들면 끝까지 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분쯤에 한 번 더 재관여 포인트를 넣어서 후반부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넘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간은 6분에서 13분인데요. 나머지 요소들을 여기에 배치합니다. 브랜드 협찬 광고나 광고 제품도 6분 이후에 넣고요. 원문에서 미스터비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6분까지 봤으면 시청자는 이미 스토리에 깊이 빠져 있고 본인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다. 근데 이 마지막 구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이 끝난다는 신호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마무리 멘트나 정리 발언 같은 거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나는 느낌을 주는 순간 시청자가 나가면서 그래프가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비스트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뚝 끝납니다. 엔딩 멘트 같은 것도 없거든요. 이것도 다 시청 지속시간 그래프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시청 지속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를 일자로 보호하는 게 핵심인데요. 최근에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아님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했을 당시에 맨 마지막에 한혜진 님이 나비로 변해서 날아가는 AI를 넣습니다. 원래 엔딩 부분이라서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 게 맞지만 시청자들이 재미있으니까 댓글로 타임스탬프를 찍기도 해서 그래프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는 시청 지속시간 그래프를 올리는 싸움입니다. 앞서 말한 오프닝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서재로 36님입니다. 서재로님은 약 30분 길의 영상에서 0초에서 1분 오프닝을 가장 몰입감 있게 만듭니다. 그만큼 자료조사를 엄청 빡세게 하시고 구성을 잘 하시는데요.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100% 이상씩 나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114만 명인데 대부분의 영상이 114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엄청나게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롱폼 기준으로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30%만 나와도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미스터비스트도 구독자 4.7억 명 기준으로 평균 조회수가 1.5억 회 정도이고요. 전 세계 테크 유튜버 1위인 마커스 브라운리도 구독자 2,090만 명 기준으로 200만에서 500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광고 회사이고 유튜브의 조회수를 만들어주는 구글 애즈라는 광고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100%씩 나온다면 구글 애즈를 사서 조회수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채널에서 조회수가 빵 터지는 극소수의 영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상이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30%도 안 나옵니다. 요즘은 시청자의 시간은 한정적인데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최소 조회수 10%씩만 나와도 채널이 엄청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볼 게 엄청나게 많은 상황, 2023년도에 베스트셀러였던 도둑맞은 집중력이 말하듯 인간의 집중력이 점점 짧아지는 상황에서 0초에서 1분 사이 오프닝이 가장 중요하고 시청자를 이탈하지 않게 만드는 게 오프닝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아이돌처럼 팬덤이 극단적으로 세면 아무도 안 나갑니다. 오프닝을 어떻게 만들든 영상 구성을 어떻게 하든 시청자들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팬덤이 압도적으로 센 채널들을 보면은 시청 지속 시간 그래프가 완전히 일자입니다. 안 나가는 겁니다. 팬덤이 세면은 그 영상이 아까워서 2배속으로도 보지 않아요. 1배속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봤던 거 또 봅니다. 그래서 시청 지속 시간 그래프가 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연예인분들이 나오는 토크쇼가 아마 이런 케이스일 겁니다. 영상 시작할 때 PPL 광고 제품이 나오죠. 그러면 시청자들이 건너뛰기나 이탈하면서 그래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뒷부분이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토크쇼 같은 경우는 시청자들이 쭉 틀어놓으니까 그래프가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널들은 팬덤이 강하지 않고 연예인이 나오는 콘텐츠만큼 진행력이나 구성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프닝 없이 바로 내용부터 나오는 게 좋습니다. 혹은 서재로님처럼 오프닝 자체를 몰입감 있는 스토리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청 지속 시간 그래프가 중요할까요? 유튜브는 결국 광고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대해 가져야 할 시각은 창작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유튜브다. 이런 낭만적인 시각보다는 철저하게 구글은 광고 회사다라는 시각이 훨씬 낫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쉽고 멘탈도 덜 흔들리실 겁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는 미드롤 광고입니다. 미드롤 광고가 붙는 조건은 8분 이상인데요. 8분 이상이면 광고가 더 들어가니까 구글 입장에서 이 영상은 돈이 되는 영상입니다. 즉 노출도를 늘려줍니다. 통상 1.5배에서 3배 정도의 노출도가 늘어나고요. 그만큼 조회수 수익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튜브 쇼핑입니다. 처음엔 미드롤 광고처럼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광고인데 왜 유료 광고 표시 안 하냐고 욕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유튜버분들이 유튜브 쇼핑 기능을 이용함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쇼핑 기능에 익숙해졌습니다. 유튜브 쇼핑이랑 연결된 쿠팡 결제 과정에서의 이탈률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서 그 영상을 통해 물건이 더 팔리면 구글에게 돈이 더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렇듯 내가 만약 유튜버이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브랜드 또는 제작사라면 어떻게 내 영상이 구글에게 돈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두 번째 채널 운영 원칙입니다. 그래서 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영상이 길수록 미드롤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꽂힙니다. 요새 롱폼이 더 길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유튜버분들이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영상 길이를 합니다. 근데 이건 엄청 짧습니다. 해외 탑 유튜버분들은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2시간, 3시간씩 영상 길이를 늘릴수록 영상의 노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유튜브 채널이 크려면 핵심은 노출입니다. 시청자의 피드에 떠야 하거든요. 시청자의 피드를 탐색이라고 합니다. 이 탐색 화면에 뜨려면 1순위는 영상이 길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더 다이어리 오브 CEO의 2시간, 3시간짜리 영상을 한 30분만 틀어놔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나갔다 들어오면은 탐색 피드에 자꾸 뜹니다. 왜냐하면 영상 길이가 2-3시간이고 그만큼 미드로 광고가 수십 개 꽂혀 있으니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알고리즘이 바뀌었다, 이번엔 이렇다, 이런 되게 꿀팁류 영상들이 엄청 많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의 정확한 작동 방식은 일반인이 추적할 수 없습니다. 매우 복잡한 수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요. 만약에 파헤쳐지면은 선거 같은 부분에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딱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탐색과 검색인데요. 시청자가 유튜브 앱을 열었을 때 보이는 첫 화면, 이게 탐색입니다. 여기에 내 영상이 뜨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상이 길수록 미드롤 광고가 삽입되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긴 영상을 탐색에 더 많이 띄워줍니다. 2번째는 검색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검색하는 시청자는 많지 않습니다. 정보성 영상이면 검색을 하고 아이돌처럼 팬덤이 세면 검색을 하겠죠. 특히 키즈 타겟이나 중장년층일수록 직접 검색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탐색에 뜨는 걸 수동적으로 보는 시청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의 탐색 화면에 내 영상이 뜰 것인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영상이 길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학술적으로 콘텐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린백과 린포워드가 있어요. 린백 콘텐츠 같은 경우는 등을 딱 기대서 화면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틀어놓는 영상입니다. 더 다이어리 오브 CEO와 같은 비디오 팟캐스트나 빠니보틀님이나 곽튜브님 같은 여행 영상 혹은 뭐 빗소리나 플레이리스트 같은 배경음악 영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보는 영상이 아니라 틀어놓는 영상이라는 거고요. 린포워드 콘텐츠 같은 경우는 반대로 화면에 바짝 다가 앉아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봐야 하는 콘텐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멸의 칼날 같이 작화가 끝내주는 애니메이션이 대표적이고 정보성 영상 중에 일부도 해당됩니다. 코딩 강의나 주식 차트 분석처럼 놓치면 맥락을 잃어버리는 정보성 영상은 린포워드입니다. 시청자가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정보를 채집하는 태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성 형태의 린포워드 영상에서 배속 시청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튜브 영상은 린백 콘텐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내 콘텐츠가 일단 린백 콘텐츠인지 린포워드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린백에 가깝다고 하면은 내 영상을 점점 더 틀어놓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언제부터 유튜브 영상을 틀어놨을까요? 국내에서 토크쇼가 유행한 건 2023년부터이고 비디오 팟캐스트가 유행한 건 2025년부터입니다. 하지만 틀어놓는 영상은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바로 2019년부터인데요. 바로 Get Ready With Me 영상입니다. 2019년 구글 행사에서 Get Ready With Me 영상이 대세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출근할 때 뷰티 유튜버 영상을 틀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집에 갇혀있기 시작하면서 줌 같은 화상회의와 화상 수업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디오 디바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생활변화 관측소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회의의 음질을 높이기 위해, 부모들은 아이들의 귀 건강을 위해 이어폰과 헤드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때 유행했던 패션이 에어팟 맥스 기반 헤드폰 패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익숙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오디오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합니다. 바로 클럽하우스인데요. 코로나 때 집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듣는 형태에 익숙해진 겁니다. 코로나 때 또 하나의 특이점은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유튜브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뭐 빗소리나 파도소리나 장작불 소리 같은 영상들의 조회수가 수천만 회로 폭증했죠. 그렇다면 왜 틀어놓을까요? 첫 번째로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집에서 백색 소음처럼 유튜브를 틀어놔요. 아무런 소음이 없으면 적적하니까요. 그리고 백색 소음처럼 유튜브를 틀어놓는 게 외로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2번째로는 멀티태스킹 관점입니다. 요새 현대인들 너무 바쁘니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일할 때, 운전할 때도 유튜브를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린백 중심의 비디오 팟캐스트형 콘텐츠가 뜨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유튜브를 무엇으로 틀어놓을까요? 바로 TV로 틀어놓습니다. TV가 죽었다고 하는데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변화하는 시청 형태에 맞서, 특히 앞서 이야기한 미스터비스트식 구성에 맞춰 변화하지 못해서 TV 프로그램은 죽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TV 디바이스 자체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OTT를 보는 시청 디바이스로서 살아남습니다. 닐슨의 통계를 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미국 TV 시청 중 유튜브 비율이 11.1%, 넷플릭스가 8.5%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에는 유튜브가 12.9%, 넷플릭스가 8.0%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넷플릭스보다 더 많이 틀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각 잡고 몰아보기를 해야 하는 콘텐츠가 유튜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보다 틀어놓을 수 있는 콘텐츠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TV로 유튜브를 틀어놓기 시작하면서 구글이 한 일이 있습니다. 30초짜리 스킵 불가 광고를 도입한 건데요. 2023년도에 국내에서도 유튜브가 30초 광고를 도입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유튜브가 그 당시에 직접 해명했습니다. 이거는 TV로 시청하는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TV 시청자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광고다. 모바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TV로 내 영상을 틀어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시청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에 대해 어떤 분들은 조회수다, 어떤 분들은 시청 지속 시간이다, 혹은 영상마다 길이가 다 다르니까 시청 지속 시간을 퍼센트로 나타낸 평균 조회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시청 시간입니다. 특정 영상이 시청자의 시간을 오래 점유하면 점유할수록 그 안에 미드롤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꽂혀서 구글 입장에서는 돈이 더 되는 영상이니까요. 그리고 조회수가 늘어나건 평균 조회율이 늘어나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나건 어차피 시청 시간이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시면은 시청 시간이 높은 영상만 골라서 데이터 기반 채널 점검을 하는 것도 나름의 꿀팁이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일반적으로 정보성 영상을 볼 땐 1.5배속으로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2배속이고요. 1배속으로 보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의 시간은 한정적이니까요. 여기서 유튜브가 시청 시간을 카운팅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절대값 기준입니다. 10분짜리 영상을 2배속으로 100% 시청하면 시청 시간은 5분입니다. 반대로 1배속으로 100% 시청하면 누적값은 10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TV는 아직까지 배속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유튜브 영상을 1배속으로 봐야 되고 1배속으로 내 영상을 시청하는 순간 시청 시간이 뻥튀기 됩니다. 그래서 TV로 많이 틀어놓는 카테고리가 뭐냐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캠핑, 여행, 브이로그입니다. 큰 화면으로 보는 만큼 4K 화질은 기본이고 영상미가 압도적이어야 됩니다. TV 화면에 틀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퀄리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탑 유튜버들을 보면은 4K가 기본이고 영상미 수준이 다큐멘터리급입니다. 그렇다면 TV로 틀어놓기에 가장 최적화된 포맷이 뭘까요? 바로 비디오 팟캐스트입니다. 2시간, 3시간짜리 비디오 팟캐스트를 TV로 틀어놓는 순간 시청시간 측면에선 게임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배속을 걸지 않습니다. 대화를 2배속으로 들으면 내용 파악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광고 효율도 비디오 팟캐스트가 일반 브랜디드 영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더 다이어리블 CEO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스티븐 바틀렛이 이 음료수가 너무 맛있어요 라는 광고를 해요. 근데 제가 스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운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틀어놓는 콘텐츠는 구조적으로 광고를 스킵할 수 없는 시청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비디오 팟캐스트는 광고 효율이 좋고 시청자의 시간을 가장 오래 점유하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조차 유튜브와 비디오 팟캐스트는 경쟁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시가 넷플릭스의 슈퍼 IP인 웬즈데이에서 이것을 장작불 영상으로 만들거나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슈퍼 IP를 1시간짜리 모닥불 형태로 계속 틀어넣게 만드는 실험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근데 짧긴 합니다. 수면 시간에 맞추거나 리모컨에 손이 가지 않도록 최소 8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시대에 가장 희소하고 비싼 자원은 시청자의 시간입니다. 이걸 관심경제라고 하는데요. 시청자의 시간을 매출로 치환하는 경제, 이게 유튜브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롱폼이 길어져야 한다, 틀어놓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반대편에서 시청자의 관심을 뺏어가는 건 뭘까요? 바로 숏폼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숏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이 피드를 끝없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게 숏폼 보다가 하루 다 갔네라는 도파민 중독 중심 콘텐츠가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 도파민 중독을 경계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뇌가 썩을 것 같아서 숏폼을 끊겠다라는 시각이 나왔고, 최근에는 영상이 길어지니까 숏폼은 죽었다라고 하시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숏폼 시장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특히 구글이 유튜브 쇼츠를 죽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구글은 광고회사이고 롱폼을 보는 시청자와 숏폼을 보는 시청자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숏폼으로 성장한 채널이 롱폼을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반대로 롱폼 채널이 숏폼을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시청자층이 아예 나뉘어져 있는 건데요. 구글 입장에서 숏폼을 포기한다는 것은 숏폼 광고 매출을 통째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글로벌 숏폼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틱톡이 40% 정도로 압도적이고 인스타 릴스와 유튜브 쇼츠가 각각 20% 정도 되고요. 스냅챗이 5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 입장에서 숏폼 이용자가 틱톡이나 인스타 릴스로 빠지면 그만큼 광고 매출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구글이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변화를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자마자 쇼츠가 자동 재생됩니다. 이거는 유튜브가 숏폼 시장에서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 쇼츠의 노출도를 극단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숏폼이 죽었다라는 낭설을 믿으실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쇼츠를 하셔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쇼츠의 노출도를 극단적으로 높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숏폼이 죽지 않느냐? 유튜브 안에서는 롱폼과 쇼츠는 애초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쇼츠의 역할은 비구독자에게 내 채널을 발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면은 내 채널을 구독한 사람과 구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채널을 키우려면은 비구독자에게 내 영상을 노출시켜야 되는데 쇼츠가 롱폼보다 노출이 훨씬 쉽게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쇼츠와 롱폼의 알고리즘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롱폼은 취향 기반, 제가 검색하거나 탐색한 이력을 바탕으로 추천합니다. 반면 쇼츠는 취향 플러스 무작위 노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강아지 영상을 단 한 번도 검색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롱폼 탐색 피드에는 절대로 안 뜹니다. 반대로 쇼츠는 피드를 넘기다가 강아지 영상이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쇼츠 채널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크고 노출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작년에 쇼츠에서 유효 조회수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쇼츠 피드에서 넘기다가 뜨면은 그게 노출수가 아니라 조회수로 카운팅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스쳐도 조회수 1이 올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는 몇 초 이상 보면 이거를 유효한 조회수로 판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쇼츠 채널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조회수의 50% 미만이 유효 조회수입니다. 그래서 숏폼 채널이랑 롱폼 채널이랑 조회수를 비교하는 건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은 1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 선수와 마라톤 금메달리스트를 놓고서 누가 더 잘 뛰느냐 이걸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초에 숏폼이랑 롱폼은 종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숏폼은 잘 나오면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200% 이상씩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롱폼은 구독자 수 대비 30%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만 보면 숏폼이 압도적이지만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대해 가지셔야 할 시각은 숏폼이 죽었다, 롱폼이 죽었다도 아닙니다. 숏폼을 보는 시청자와 롱폼을 보는 시청자가 나뉘어져 있고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츠랑 롱폼이랑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롱폼은 린백, 즉 틀어놓는 영상 기반으로 더 길어져가지고 시청자의 시간을 점유해야 되고 쇼츠는 최대 3분까지 올릴 수 있게 됐지만 오히려 15초 정도로 매우 짧게 만드는 게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쇼츠 영상이 짧을수록 시청자 피드에서 반복 재생되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이 같은 영상을 두세 번 보게 되면은 평균 조회율이 150%를 넘어가고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한테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채널 운영의 핵심은 하나의 긴 영상을 만들고 그걸 숏폼으로 최대한 많이 썰어서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 모든 플랫폼에 쫙 뿌리는 겁니다. 하나의 원본에서 수십 개의 콘텐츠를 뽑아내는 건데요. 이거는 디지털 마케팅의 대부라고 불리는 게리 베이너척이 2016년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콘텐츠 아이디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했고 유튜브의 현재 방향성인 멀티 포맷 전략과도 일치합니다. 게리 베이너척의 특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영상뿐만 아니라 본인의 한 이야기를 텍스트로 정리해서 올린다는 겁니다. 영상, 롱폼, 숏폼, 텍스트 하나의 소스를 모든 포맷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도 이 텍스트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시면 롱폼, 숏폼, 라이브, 팟캐스트, 음원, 게시물이 있습니다. 구글은 모든 콘텐츠 포맷을 한 채널에 넣게 만들수록 노출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같은 아티스트 기준으로 음원이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의 경쟁자는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멜론 등 어마어마하게 많죠. 유튜브의 팟캐스트 탭의 경쟁자는 스포티파이, 애플, 튜닝, 팟빵 등 엄청나게 다양한 플랫폼이 있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실 점은 비디오와 오디오는 구글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근데 텍스트는 아예 대응이 안 되고 있거든요. 텍스트도 도파민의 반작용뿐만 아니라 텍스트 힙 트렌드와 함께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인데요. 실제로 메타의 스레드가 2025년 9월 글로벌 모바일 일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트위터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텍스트 기반 소셜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유튜브는 이걸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 게시물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슬롯에 게시물이 뜹니다. 거의 100%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얼마나 노출도 파일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롱폼과 숏폼 영상이 수억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영상을 제치고 텍스트 게시물이 네 번째에 뜨는 겁니다. 그만큼 구글이 게시물의 노출도를 몰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쇼츠 피드를 넘기다가 게시물이 뜹니다. 숏폼 피드 안에까지도 게시물을 넣었다는 것은 유튜브가 이 텍스트 포맷을 얼마나 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면 구글의 방향성을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올리면 인게이지먼트 지표가 쌓이고 유튜브 분석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게시물 전용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게시물을 올릴 때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글과 이미지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투표 기능을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국내에서 이걸 가장 잘하는 채널은 또간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간집은 영상 업로드 전에 썸네일 후보 4개를 게시물 투표로 올려서 시청자들에게 고르게 합니다. 구독자 125만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게시물이 좋아요 수나 댓글 수는 원래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표가 붙는 순간 참여 수가 1.9만까지 폭증합니다. 투표는 클릭 한 번이면 끝나니까 참여 허들도 낮고 그만큼 인게이지먼트 지표가 한꺼번에 쌓입니다. 인게이지먼트 지표가 폭증하면은 알고리즘이 반응해서 채널의 전체적인 노출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썸네일을 미리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영상 업로드 직후 초반 조회수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게시물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터졌을 때 팬들은 그 영상에 대해서 어디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해외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이 터지면 레딧으로 갑니다. 레딧에서 막 토론이 벌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스트리머분들 기준으로 팬카페를 운영합니다. 팬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나온 콘텐츠를 다시 유튜브에 가져오는 구조인데요. 1020 남성 타겟 채널들은 디스코드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팬덤은 영상을 보는 순간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상이 끝난 뒤에도 팬들끼리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유튜브는 관계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올린 영상 외에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글 입장에서 이 소통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뭘까요? 현재로서는 게시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게시물에 투표나 퀴즈나 이미지 같은 기능을 계속 붙이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안 올려도 유튜버가 시청자와 계속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게시물이 구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뜨기 때문에 새로운 시청자를 데려오는 역할까지 합니다. 정리하면 구글이 만들고 있는 구조는 이겁니다. 하나의 채널 안에 롱폼, 숏폼, 팟캐스트, 라이브, 음원, 게시물, 유튜브 쇼핑까지 모든 포맷을 한 채널 안에 다 넣게 만드는 거. 이게 멀티 포맷입니다. 그리고 이 포맷들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루프 안에서 돌아갑니다. 숏폼으로 새로운 시청자에게 내 채널이 발견되고 롱폼으로 시청 시간을 쌓으면서 팬덤을 만들고 팬덤이 생기면 쇼핑으로 매출까지 연결되는 구조. 시청자를 이 루프 안에 가두는 것이 구글의 거대한 방향성이고 해외 탑 유튜버분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튜버분들도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숏폼, 롱폼, 게시물, 유튜브 쇼핑까지 멀티폼의 전략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작동하려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팬덤입니다. 유튜브에서 연예인 채널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명한 것과 팬덤이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입니다. 페인과 팬은 다릅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사례는 나영석 PD님입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요. 채널 15야를 보면은 이영진 님이 나오면 조회수가 600만까지 나옵니다. 근데 나영석 PD님이 전문가분과 함께 나오면 조회수가 뚝 떨어집니다. 출연자에 따라서 조회수가 갈리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침착맨님한테 조언을 구한 것 같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저나 저희 제작진이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래서 침착맨님이 되게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라이브를 하셔라. 그 뒤 나영석 PD님이 라이브를 유튜브의 날것 문법에 맞춰서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TV라는 정제된 플랫폼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유튜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거의 3년 넘게 라이브를 하셨고 그 당시에 월요일 오후 5시였거든요. 이런 뜬금없는 시간에 라이브를 켜셨는데도 3,000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래서 롱폼에서도 소통의 신이라는 콘텐츠를 필두로 해서 제작진을 계속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게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는 제작진만 나와도 조회수가 방어가 됩니다. 제작진이 주인공이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영석 PD님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출연자에 따라 조회수가 갈리는 현상을 이미 경험을 하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진 자체에 팬덤을 붙이는 전략을 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제작자가 자기 자신에게 팬덤을 붙인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영석 PD님께 팬덤이 생기면서 오프라인 비즈니스까지 빠르게 매진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최근에 넷플릭스나 TV 콘텐츠 보셔도 제작진이 연예인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팬, 찐팬. 시청자는 내 채널을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는 구독을 누른 사람들이고요. 구독을 눌러도 몇 번 보지 않으면 시청자의 피드에서 내 채널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는 팬이 아니고요. 팬은 내 모든 거를 챙겨보는 사람들입니다. 라이브를 켰을 때 계속 들어오면 팬이에요. 그리고 찐팬 같은 경우는 내 모든 걸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고객인데요. 한국에서 잘못 알려진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구독자 1만 명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천은 케빈 켈리의 1000 True Fans입니다. 2008년에 나온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정석 같은 내용입니다.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언젠간 대중에게 확 주목받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인기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찐팬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찐팬들이 오래오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티스트의 모든 것을 사주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명맥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거를 롱테일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핵심은 팬들과의 접점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90년대와 다릅니다. 90년대에는 연예인들의 신비주의가 통했습니다. 빵 뜨면 TV에 계속 나오는 것보다 TV에 나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밀당을 하는 게 먹혔습니다. 왜냐하면은 90년대 그 당시에는 시청자의 관심을 뺏어갈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의 경쟁자가 틱톡이나 인스타뿐만이 아닙니다. 넷플릭스도 경쟁자고 웹툰과 웹소설도 경쟁자고 코로나 이후로 다시 살아난 오프라인 활동도 경쟁자입니다. 지금 벚꽃이 피고 있는데요. 벚꽃도 유튜브의 경쟁자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의 시간은 한정적이니까요. 그래서 시청자와의 접점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게리 베이너척 같은 경우는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대화를 거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댓글은 기본이고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관계를 이렇게 쌓는 겁니다. 유튜브를 하시면 반드시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확 들어오면 무조건 확 빠집니다. 조회수가 한번 100만 터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올릴 때마다 5만에서 6만씩 꾸준히 조회수가 찍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브이로그 채널이 대표적인데요. 정보나 재미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인물 자체가 콘텐츠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롱테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기를 얻은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팠을 때 그 인기가 1년을 가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팬덤이 아니라 유명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라는 무대 위에서 시청자와 관계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관계 비즈니스의 핵심은 시간의 축적입니다. 어제 본 쇼츠와 릴스 기억나시나요? 쇼츠가 몇 천만 부 나와도 채널명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저 유튜버가 저렇게 유명했어? 난 처음 보는데?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반면에 라이브를 하루에 5-6시간씩 계속 매일매일 하면은 그게 팬덤으로 직결됩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만큼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요. 침착맨 님이 나영석 PD님께 라이브 하셔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를 쌓아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 이게 핵심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청자와 관계를 쌓으려면 그 전에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발견되지 않으면 관계의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사실 K-팝이 좋은 예시입니다. K-팝 비즈니스가 유튜브 기반으로 거대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음원으로 먼저 발견되고 자체 콘텐츠로 관계를 계속 쌓아서 찐팬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발견되는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까요? 3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이연복 셰프님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중성입니다. 고양이 귀면이라는 식재료가 있어요. 실제로 고양이 귀는 아니고 밀가루로 만든 건데 이 식재료가 신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양이 귀면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청경채처럼 중국 음식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레시피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시의성입니다. 마늘 등갈비 튀김보다는 치킨값이 논란인 시기에 치킨을 튀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연복 셰프님은 중식 셰프님이지만 중요한 건 중식이 아닙니다. 셰프라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집에서 알려주는 치킨 레시피, 이게 시청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연복 셰프님 채널을 한 줄 요약하면 중식 레시피 채널이 아닙니다. 중국 식재료를 활용한 집밥, 이게 한 줄 요약입니다. 기준도 명확합니다. 식재료가 구하기 쉽고 값이 싸야 되고 레시피가 따라하기 쉽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밥 종류가 되어야 됩니다. 반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굴소스를 활용한 계란덮밥이었고 이게 조회수가 500만 회 이상 나왔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반복성입니다. 했던 거 또 해도 됩니다.
김장철이 대표적입니다. 매년 12월이면은 모든 레시피 크리에이터가 김장을 합니다. 레시피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매년 반복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똑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제작해도 되는 이유는 구글이 영상의 노출도를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유지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영상을 올리고 5일이 지나면 조회수가 급감합니다. 유튜브가 과거 영상을 탐색 피드에 띄워주지 않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구글 애즈 때문입니다. 만약에 1년 전 영상이 계속 노출되고 계속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광고주가 굳이 구글 애즈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라도 이번에 새로 올리면은 유튜브 입장에선 새 영상이고 거기에 광고가 붙으니까 다시 노출을 시켜줍니다. 반복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노출도가 4일밖에 안 산다는 거는 썸네일도 4일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상 올렸는데 초반 조회수 순위가 낮고 초반 클릭률이 안 나오면은 노출도가 살아있는 4일 안에 썸네일을 계속 바꾸셔야 합니다. 바뀌면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보통 4일에서 5일 안에 3-4번은 기본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TV로 틀어놓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튜브는 여전히 모바일 중심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잘 보여야 돼요. 근데 한국 썸네일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넣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인물이 중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텍스트도 엄청나게 빼곡하게 넣습니다. 반면 글로벌 탑 유튜버분들의 썸네일은 매우 심플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흐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로건 폴만 봐도 썸네일만으로도 아, 허리가 다쳤네 라고 바로 읽힙니다. 썸네일 핵심은 유튜브 영상 제목을 보기도 전에 한눈에 이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 읽혀야 됩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마커스 브라운리입니다. 전 세계 테크 1위 유튜버인데 썸네일 하나 만드는데 4-5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썸네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가는 건데 한 단계 더 가면 Z자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나왔을 때 이 디자인이 지금은 아이코닉한데 앞으로도 아이코닉 할까가 이 영상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Z로 흐르게 만든 겁니다. 썸네일은 책의 표지랑 같아요. 내용은 좋은데 표지가 구려서 절판되는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썸네일 비중을 영상과 50대 50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그만큼의 시간을 공을 들여놓고 썸네일은 30분 만에 딸랑 한 장 만드셔서 클릭이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발견조차 안 돼서 그대로 묻히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라는 생태계 안에서 채널을 운영한다면 구글의 방향성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구글은 광고 회사이고 모든 콘텐츠 포맷마다 경쟁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숏폼, 롱폼, 텍스트, 라이브, 팟캐스트를 선호하는 시청자들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원천 콘텐츠를 모든 포맷으로 표현해서 모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발견되는 방식은 대중성, 시의성, 반복성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의 관문은 썸네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틱톡이나 인스타가 커져도 유튜브는 대체하기 힘들 겁니다. 유튜브에는 2005년부터 쌓인 영상이 있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유튜브에 탐색과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한 이유는 2000년대 초반 인류에게 유용한 정보가 넘쳐났지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첫 번째가 구글의 검색 엔진이고요. 두 번째가 유튜브입니다. 틱톡과 인스타는 검색이 불편합니다. 20년간 쌓인 콘텐츠 자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AI 학습 데이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텍스트나 숏폼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학습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변곡점은 고품질의 롱폼 영상이 AI 학습 데이터의 원천이 될 겁니다. 이 점에서도 유튜브가 다른 플랫폼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쌓이면 시청자가 모이고 시청자가 모이면 광고주가 모이고 광고주가 모이면 유튜버가 다시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아니시더라도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앞으로 유튜브 없이는 생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